점차 전 세계가 혼돈에 휩싸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란과 북한이 대놓고 협력하려는 행보를 보이는 초유의 사태에 다가가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는 서방 국가들이 점차 분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2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이 북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관련 협력을 재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익명의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프로젝트 협력뿐만 아니라 협력 내용 중엔 주요 부품 이전도 포함되어 있다며 이란이 연말까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로이터는 양국 간 기술 협력 시기나 이란의 핵물질 보유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근거 등을 제시하진 않았죠. 물론 지금까지 북한과 이란은 탄도미사일과 핵기술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국제사회의 의심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특히 두 국가 모두 대표적인 반미 국가이면서 핵 개발을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의심은 굉장히 합리적이었는데요. 실제로 1990년대 당시 이란이 북한의 미사일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존재했으며 2010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을 이란이 참관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의심은 항상 심증에 그쳤고 지난해 3월 미 의회 조사국 역시 북한과 이란의 군부가 핵과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만으로 양국이 어디까지 협력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는 보고서를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란과 북한이 함께 장거리 미사일 프로젝트를 협력하기로 했다는 정보를 언론을 통해 공개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도출하기 위해선 북한과 이란을 나누어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북한의 경우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이 전후로 도발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은 당 창건 기념일과 같은 국가 행사에서 새로운 무기를 공개하거나 전략 무기를 시험 발사하는 등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무력 도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재 안보 당국자들은 북한의 열병식 이후 무력 도발의 경우를 크게 두 가지 경우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공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의 시험 발사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북한의 열병식 준비 동향을 전하며 북측의 무력 도발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특히 로이터 통신의 경우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가장 큰 미사일을 선보일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SLBM 시험 발사 가능성에도 주목하며 최근 위성사진 등을 통해 북한이 SLBM을 여러 개 탑재할 수 있는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을 신포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최근 트럼프 행정부 역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기업이나 개인과 거래할 경우 대북 제재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죠. 따라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동시에 무기 개발의 시초가 되는 무역 자체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북한은 미국과 적대적인 이란과 항상 친하게 지냈는데요. 결국 미국 입장에서 대북 제재에도 북한이 이란과 협력한다면 상당히 골치가 아파지기 때문에 애초에 이란과 북한을 함께 공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안보리에 미국의 대이란 유엔 제재 복구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죠. 이는 기존에 이란 무기 금수 조치 연장안도 반대했던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미국과 친밀한 편인 유럽 국가들도 대거 반대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오는 10월 해제되는 이란에 대한 유엔 차원의 무기 금수 조치 연장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 투표에 붙였음에도 찬성표 2표와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 2표 그리고 나머지 모든 국가의 기권으로 부결되고 말았는데요. 이러한 충격적인 투표 결과를 두고 영국 가디언은 미국의 굴욕이라고 평가했으며 미 카네기 평화재단은 외교 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9일 미 국무부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유엔 제재의 복원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대이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스냅백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스냅백이란 상대가 협정을 위반할 경우 혜택을 철회하는 장치를 의미하죠. 구체적으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성명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항상 중동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이 혁명을 전파하기 위해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면서 수천 명을 죽이고 수백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뒤집어 놓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며 역사를 토대로 볼 때 유화 정책은 그런 정권을 대담하게 만들어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미국은 세계적 위협국이자 반유대주의 국가인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해 이전에 종료됐던 거의 모든 유엔 제재가 복원되는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이는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이란 제재 복원이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미국이 독자적으로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해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이란 핵 합의 서명 당사국이었던 유럽의 3개국인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영국 심지어 중국까지 미국의 결정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2015년 이란과 핵 합의를 체결한 6개국 가운데 러시아에 이어 미국을 제외한 5개국 모두가 미국의 조치에 반기를 든 셈이죠. 특히 유럽 3개국은 미국의 성명에 즉각적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미국은 2018년 5월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철회했기 때문에 더는 핵 합의에 참가한 당사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없고 그 결과 미국이 안보리 회원국들에 전달한 통지 사항 역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유럽 3개국의 목표는 유엔 안보리의 권한과 온전함을 지키는 것이며 우리는 핵 합의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고 완전하게 이행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미국의 주장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에 따라 유엔 제재가 제보가 됐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발표했죠. 이렇게 미국의 제재 복원 선언에 많은 국가가 미국의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이 계획의 변경 없이 유엔 제재를 사실상 독자 제재화하면 세계 어느 나라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제재 위반자에게 미국 관할 내 개인과 단체와의 거래를 금지시키고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 여행 금지 같은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면 대부분의 개인과 기업들은 법적 논쟁을 따지면서 미국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을 열어둘 바에 차라리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이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이란 제재 위반 혐의를 받은 도이체방크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약 3,50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그나마 다행인 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미국이 정말로 대이란 안보리 제재 위반을 이유로 외국의 은행과 기업에 미국과의 거래 금지 조치를 취한다면 달러 거래가 막힌 은행이나 기업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에게 한 번 걸리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앞서 말한 이란과 북한의 관계와 유럽과 미국의 대치 상황에 대한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미국 입장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부과하기 위해선 국제사회의 호응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이란을 북한과 연계시키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북한에 대해선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동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북한과 이란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협력한다고 발표하며 유럽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합당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는 미국이 고려하고 있는 수이며 정작 유럽 국가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법보다 힘이 우선이기 때문에 강대국 간 치열한 대치 전선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미국은 중국을 향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5차 유엔 총회 화상연설에서 코로나19를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며 이 전염병을 세계에 퍼뜨린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바이러스 발생 초기에 국내 여행은 봉쇄하면서 해외 항공편을 허용해 세계를 감염시켰다며 중국 정부와 사실상 중국이 통제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WHO는 인간 대 인간의 전염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거짓을 선언했다고 지적했죠. 또한 그들은 무증상 사람들이 질병을 퍼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유엔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이날 유엔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시 주석도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은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책임론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듯 코로나19를 정치화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 주석은 코로나19 대응에서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가 마지막 글로벌 위기가 아닐 것이고 그런 만큼 우리는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정치화하거나 낙인 찍으려는 모든 시도 역시 거부돼야 한다고 강조했죠. 또한 시 주석은 미국과의 무역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세계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거부해야 한다며 세계무역기구 WTO는 세계무역의 초석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보이콧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상소기구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켜버린 미국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다분하죠.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갈등의 폭이 도저히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을 더욱 강하게 압박할 계획을 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최전방에 위치한 나라는 바로 한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동맹국들보다도 한국을 향한 압박 수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이번 22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방송에 따르면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스케이트를 타려고 하는 건 위험한 길이 될 것이라며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건 사실상 중국을 편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동맹, 중국은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는 식의 정책은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 한국을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동기를 갖게 할 것입니다.
것이라면서 여기서 중립적 입장은 사실상 중국의 편으로 기운 것일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죠. 결국 이러한 모습은 사실상 미국이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콜비 전 부차관보는 아시아 각국이 중국에 휘둘리지 않도록 미국이 추진하는 경제적 디커플링에 동참할 것도 주문했는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경제적으로도 미국은 중국과 디커플링을 이뤄낼 것이라며 그 후 한국과 일본과 같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이를 권장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주장과 다르게 현재 180도 다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전 세계 모든 기업에게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전 세계 기업들은 미국 정부에게 화웨이에 대한 공급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하지만 23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한국 기업 가운데 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는 미국 상무부의 특별 허가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최근 미 정부가 몇몇 기업에게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허가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의 국적이 모두 미국 기업들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타임스와 로이터 등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가 인텔과 거래를 재개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또한 지난 15일 AMD 역시 미 상무부의 거래 제한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들과 계속 거래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얻은 바 있다고 밝혔죠. 물론 이들 기업이 화웨이에 판매하는 제품은 컴퓨터의 뇌를 담당하는 CPU이고 이 제품은 서버와 PC 제품으로 조립되어 중국 내에서만 팔리는 경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미 정부가 주장하는 안보 위협의 성격과는 약간 다른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논리라면 서버와 PC 제품으로만 들어가는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도 분명 허가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미국 정부가 전 세계 모든 기업들에게는 반도체 판매를 금지시키고 미국 기업에만 판매를 허가해준 것은 분명 사실이며 화웨이 죽이기를 외쳤던 미국이 화웨이에게 돈을 주고 있다는 건 역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싸움이 벌어지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현재 상황을 잘 타개해 나가기를 희망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힘이 됩니다. 고 회장의 기자회견은 끝났지만 전 세계의 언론은 불이 붙었습니다. 후속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일본이라는 국가는 엄청난 타격을 입은 것은 확실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일본은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억지를 부릴 테니 사태는 더 커져갈 것입니다. 그럼 해외와 일본의 언론 반응을 알아보고 기도 차지 않는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도 알아보겠습니다. 언론사들의 반응은 제목을 주목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내용의 전체 흐름을 미리 알게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독자로 하여금 뇌리에 박히게 해주니까요. 국가나 언론사의 순서는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언론사에 대한 소개도 생략하겠습니다. 알자지라, 카를로스 고는 닛산과 일본 사법체계를 맹공격했다. 나는 내가 인질이 된 것 같았다. 비인격적인 감옥과 불법적인 체포, 고립된 생활이 고통스러웠다. 2019년 새해 들어 6일 동안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아내를 오랜 기간 만날 수가 없었다. CNN 비즈니스. 카를로스 고는 일본의 정의를 맹비난했다. 그것은 탈출하거나 일본에서 죽거나이다. 고를 끌어내리기 위해 닛산과 음모를 꾸미고 기본적인 인권도 허용하지 않은 일본의 사법제도를 비난했다. 고는 인질로 잡혀 있었다고 느꼈다. 기자회견 바로 전날 부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고 고는 이 날짜가 우연의 일치인가요? 이것이 그들이 작동시키는 시스템입니다. 라고 비난했다. BBC 뉴스. 탈주해야겠다는 결정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었다. 고는 정의를 피한 것이 아니다. 불의를 피한 것이다. 고는 그의 세상에서 잔인하게 끌려 나왔다. Die or get out. 죽든지 나가든지 고는 일본에서 이렇게 죽는 길밖에 없다면 나가기로 결단했다. 파이낸셜 타임스. 카를로스 고는 조작된 일본의 사법 시스템을 맹비난했다. 고는 일본을 떠난 이유를 설명했다. 고는 일본이 나에게 악으로 갚는다고 비난했다. 고는 베이루트에서 자신의 열정과 저항을 드러냈다. 아주 상세하게. 프랑스 24. 카를로스 고는 닛산이 단계별 체포를 위해 일본 검찰과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닛산과 검찰이 자신을 축출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 그리고 도쿄 검찰로부터 잔인한 대우를 받아왔다. 도쿄 검찰은 닛산과 결탁하지 않았으며 완벽한 거짓말이며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로뉴스. 카를로스 곤,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움에서 탈출하기로 결단. 우리는
당신의 가족을 쫓아낼 것이다. 순순히 고백해라. 그러면 조용히 끝이 난다. 정치적 박해. 닛산과 검찰의 결탁으로 나는 부당함과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 더 가디언. 일종의 악몽. 카를로스 곤의 기자회견. 나의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은 소수의 부도덕하고 앙심을 품은 사람들의 결과물이다. 나는 13개월 동안 일종의 악몽에 빠져 있었다. 워싱턴 포스트. 카를로스 곤은 일본의 사법 체계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일본의 사법 체계는 비인격적이며 시대착오적인 부패한 제도라고 비난했고, 자신은 닛산과 검찰의 음모에 걸린 희생자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해외 언론의 반응을 보면 일단 제목부터 곤 회장의 억울함과 일본의 부당함을 강조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도 비슷합니다. 프랑스 피가로지의 조사에서 80% 이상이 곤 회장이 잘 탈출했다라고 지지할 정도이니까요. 기사 내용에는 일본에 대해 더 비판적인 내용들도 많고 해외 방송도 몇 군데 확인해봤는데, 방송 보도 내용과 대담 주제들도 곤 회장의 억울함과 사건 경위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언론사는 아사히 신문, 텔레비전 도쿄, 소학관, 이 세 곳입니다. 오늘 일본의 언론들을 보면 베이루트까지 갔다가 들어가지 못한 언론사들의 푸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함께 들어가지 못한 해외 언론사들이 도리어 자신들에게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는 바람에 고생을 엄청 했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참 우스운 상황입니다. 이제 일본의 언론사들의 기사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사히 신문. 곤 피고 억울하기에 싸웠다며 정당성을 반복했다. 기자회견에서 반복한 것은 일본의 사법 제도에 대한 비판과 자기 정당성이었다. 검찰이 자백하면 바로 끝나고 자백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쫓겨다니게 된다고 했다. 그리고 참석하지 않은 산케이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 등은 속보 형태로 기자회견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 대신 닛산 자동차와 도쿄지검, 정부 관계자들의 발표문을 계속 반복해서 게재하고 있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쿄지검. 일본의 형사사법제도를 부인한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정당하게 단서를 얻고 일본의 법을 따랐으며 적법하게 수사를 진행해 소추한 것이다. 처음부터 범죄가 명확했던 것이지 뒤늦게 증거를 수집하지도 않았고, 닛산과 검찰에 짜여진 소추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불합리하고 사실과도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범죄자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일본의 사법 제도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면서 진실을 밝히고 있으며 적정한 절차를 정하고 잘 운용되어지고 있다. 관련 국가와 기관들과 잘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일본의 형사 제도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부인과의 면회 금지는 증거인멸의 원칙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된 것이다. 모리 마사코 법무장관. 일본의 사법 제도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간과할 수가 없다. 결백하다면 일본의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일본의 범죄자를 반드시 법정에 세우는 노력을 쉬지 않고 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 닛산 자동차. 알맹이가 없어서 맥이 빠졌다. 다시 배반당했다는 느낌이 강하다. 르노와의 통합 때문에 실각했다는 주장은 전혀 옳지 않다. 비리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이번에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망자의 궤변을 듣는 느낌이다. 도쿄지검이 못하면 국세국이 움직여서 곤의 모든 것을 압류하라. 구체적인 사실로 해명을 해야지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컨셉으로 일관하면 안 되지. 상식도 없고 카리스마도 없는 인물이었어. 왜 일본의 신문사는 아사히 신문사만 선택했지? 이것으로 아사히 신문은 일본의 신문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네. 일본이라는 나라까지 적으로 돌린다는 것은 생명에 지장이 있다. 어디로 피해도 일본의 법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일본의 사법 제도와 도망자의 불법 행위는 따로 나누어서 봐야지. 너는 범죄인이야. 간첩 영화 스토리를 들으러 온 기자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더라. 자꾸 쓸데없는 말만 하니까. 해외에서 박수를 치는 것은 영화 같은 도피극에 재미를 느낀 것뿐이지 곤의 탈세와 횡령은 다른 것이야. 2시간 25분 동안 자기 합리화와 주관적인 감정 이야기뿐이었어. 따분하고 지루했다. 이상 일본의 언론들과 정부 관계자, 네티즌들의 반응을 알아봤는데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일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베의 반응입니다. 아베는 곤 회장이 한참 기자회견을 하고 있을 시간에 자민당 가와무라 다케오 의원과 미타라이 후지오 캐논 회장과 도쿄 시내에서 회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아베가 닛산에서 치워버리고 싶어 했을 뿐이지 라는 표현을 했다고 하네요. 검찰이나 아베 정부가 나선 것이 아니라 닛산에서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이 말을 두고 어떤 일본 네티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닛산에서 안 치워주니까 아베가 나서서 검찰을 시켜서 치운 거잖아. 빨리 꺼지기나 해라. 이 일본 네티즌 화끈하지 않나요? 물론 아베는 아직 정신 못 차린 거 맞고요. 일본에서는 본 회견의 해외 반응에 관한 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신경이 쓰인다는 뜻이겠죠. 본 회장이 영어, 프랑스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4개국의 기자들의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변하고 전 세계의 언론이 초집중되는 모습을 보는 일본인들의 마음은 너무 불편합니다. 게다가 본 회장을 단독으로 인터뷰하려고 줄을 서 있는 해외 언론사들이 너무 많고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특강 요청까지 왔다고 하니 앞으로 다가올 후폭풍이 끔찍스러울 것입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앞으로 일본인들이 해외를 나가면 본 회장 때문에 일본의 본색을 알아버린 외국인들이 일본인들을 어떻게 볼까 하면서 의식하게 되지 않을까요? 혹시나 그런 질문을 받을까 지레 피하게 되기도 할 것이고 잘못하면 국뽕에 빠져서 다툼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본 회장 사건의 파급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영화화 될 것이고 몇 년 동안 계속 새로운 사건들이 터질 것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사건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정리해서 영상으로 제작하겠습니다. 본 회장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이슈들을 조사해서 가능한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